다음 3번 부가세 갈게요. 자, 부가가치 들어가셔서 자, 1번 볼게요. 이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라고 가정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세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이랬네요. 자, 밑에 매입 자료를 봤더니 서울농산하고 강남마트에서 둘 다 사업자죠. 증빙으로 계산서랑 신용카드를 받았어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둘 다 공제 대상이 될 거고요. 밑에 추가 자료는 한도 계산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같이 입력을 해 볼까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들어가셔서 날짜는 자, 1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에서 6월. 자, 공급자는 F2번 눌러서 서울농산. 취득일자는 2020년 0405. 구분은 증빙의 계산서 나와 있죠. 계산서 하시면 되고, 물품명은 농산물, 수량은 200. 매입가액이 1억 600. 자,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기업 공제율 몇이죠? 106분의 6이죠. 3번. 자, 이렇게 하나 입력하시고 또 하나 자, 왼쪽에 공급자에 가셔서 두 번째 강남마트 취득일자는 2020년 05월 06일 구분은 자 증빙에 신용카드 써있죠. 2번 신용카드 물품명은 농산물 수량은 50 매입가액은 4240 공제율은 똑같이 106분의 6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또 하나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는데 적격 증빙을 못 받으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은 농민이나 어민, 농어민한테 직접 매입한 것도 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농어민한테 직접 매입해서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조업의 공제율은 얼마였었죠? 104분의 4에 해당하죠. 시험 문제에는 제조업이 제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얘네의 매입 자료는 둘 다 적격 증빙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했으니까 둘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우리가 한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추가 자료에 과세 표준이 나와 있는 거죠. 자, 1기 과세 표준은 1억 4천. 그래서 요 밑에 과세 표준에다가 예정분의 1억 4천, 확정분의 2억이죠. 2억. 이렇게 쓰시면 한도는 40%라서 한도액이 1억 3,600까지만 공제를 해준다 하는데 단기에 매입한 게 1억 4,840이나 되기 때문에 한도인 1억 3,600까지만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6분의 6을 하고 나니까 769만 8,113원이 공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게 있나 봤더니 밑에 추가 자료에 1기 예정신고 1월에서 3월에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미 공제받은 부분이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부가세 신고서네요. 자, 2번에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문경전자의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세 신고서 외에 부속 서류 등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로 하시면 되고요. 매출 자료의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제품 매출액이니까 어디에 쓰면 돼요?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다가 2억 5천에 2,500이 나오겠네요. 다음 2번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액 5,50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3번에다가 5,000에 500이네요. 자,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이었으니까. 다음 매출의 3번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제품 매출액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그러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번에다가 얼마요? 3천만원 쓰시면 되고요. 다음 매출의 4번 수출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에서 확인된 수출액 직수출이라고 써있죠. 어디에 그러면 영세의 기타인 6번에다가 35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매입 갈게요. 자, 매입의 1번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이 공급가액이 1억 5천에 세액이 1,500 그러면 일반 매입이니까 10번에다가 1억 5천에 1,500 이렇게 써주시고 다음 2번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9인승 업무용 차량 매입 위 1번항과 별개래요. 자, 9인승 업무용 차량이니까 고정자산에 해당하겠죠. 고정자산에 3,500만원에 350만원이래요. 그런데 얘가 9인승 업무용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불공에다가 또 써주시면 안 됩니다. 얘는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자에게 써주시면 안 돼요. 다음 매입의 3번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중에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이 3천만원 있대요.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중에 신용카드의 일반 매입이라고 말해줬네요. 그래서 3천만원에 300만원 쓰시면 되고요. 다음 4번에 2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이네요. 그러면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니까 38번에다가 1,000만원에 100만원 쓰시면 되고 자, 얘는 매입의 누락은 가산세 없다고 했죠. 다음 마지막 5번 이게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에다가 100만원 쓰시면 되고 자 매입도 끝나고요. 기타 나왔네요. 당사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로 함 그랬죠? 그러면 여기 54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에다가 만원 써주셔야 되겠네요. 자, 4번 결산 갈게요. 자, 결산의 1번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네요. 그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니까 얘는 수동이고요. 2번 임대료 계정 중에 내년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수동이고요. 3번은 환율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수동이고 4번 소모품에 관련된 것도 수동 5번은 수동하고 자동이 섞여 있네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 있고 기말 결산 자료도 입력을 해야 되니까 기말 재고에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일반전표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로 자, 단기 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전년도 12월 6일 날 100주를 만원씩 주고 샀어요. 그럼 100만원어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20년 12월 31일 현재 50주가 남아있고 주당 공정가치가 12,000원이래요. 자, 그럼 중간에 팔았나봐요. 그쵸? 자, 그러면 만원짜리 50주가 12,00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니까 2,000원씩 50주 그러면 10만원인가요? 자, 2,000원 곱하기 50주 그러면 네.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겠죠. 주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 쓰시고요. 10만원이 늘었다. 얘가 늘어난 이유는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네요. 2번 갈게요. 그럼 영업 외 수익 중에 임대료 계정에 10월 1일자로 입금된 600만원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말일까지 1년간의 임대료이다. 자, 그러면 이 중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는 올해치 임대료가 되지만 나머지 9개월치가 내년분이란 얘기죠. 그럼 대변으로 임대료를 빼요.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영업의 수익이니까 900번대 임대료 나와있죠. 자, 이거를 얼마를 빼요? 1년에 60만원이면 한 달에 600만원이면 한 달에 50만원 꼴이겠네요. 그러면 450만원을 빼다가 얘를 왜 뺀 거예요? 차변으로 빼야 되죠. 차변에 임대료 빼다가 자, 얘는 왜 뺐다고요? 내년치를 미리 받은 거다.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으면 3번 갈게요. 작년에 외화은행에서 15,000달러를 차입한 금액이 단기말 현재 외화 장기차입금으로 남아있고 환율은 다음과 같다. 차입할 당시의 환율은 1,000원, 전기말 환율은 1,050원, 단기말이 1,030원이네요. 근데 전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했겠죠? 회계 처리를 했을 테니까 지금 현재 장부상에 남아있는 외화 장기 차입금은 15,000달러 곱하기 1,050원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030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20원씩 15,000달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30만원의 빚이 줄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누구 낼 거죠? 외화은행 얼마가 떨어졌다? 30만원이 떨어졌다. 자, 빚이 줄어든 이유는 외화를 환산했더니 빚이 줄었으니까 이익이죠?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네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영업부서가 5월에 구입한 소모품 90만원 중에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20만원이다.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모두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럼 5월달에 구입했을 때 차변에 소모품 B라고 했겠죠? 90만원을 처리했는데 이 중에 2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남은 거는 올해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치 비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소모품 B를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를 대변으로 빼요. 얼마만큼? 20만원만큼. 얘는 남았으니까 소모품으로 해뒀다가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5번 기말 현재 제품에 대한 실지 재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모된 수량 중에 70개는 정상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정상적인 것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기말 제품 가액을 반영하여 결산을 완료하래요. 그럼 얘는 수동하고 자동이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장부상 재고 수량은 5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재고 수량을 파악했더니 330개래요. 그럼 170개가 없어진 거죠. 자, 단위당 취득원가는 10,000원이래요. 그러면 10,000원짜리 70개는 정상적인 거니까 그냥 두면 되고 100개가 비정상적이니까 제품이 100개가 없어졌네요. 자, 그러면 대변에 제품이 100개가 없어졌는데 팔린 거 아니니까 적요 8번 꼭 걸어주시고 얼마? 100개 만원씩이죠. 그래서 100만원. 자, 얘는 비정상 감모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끝난 거 아니죠? 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한 다음에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얼마를 써주면 돼요? 330만원이죠? 330만원. 요거까지 써서 전표 추가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은 자동과 수동이 섞여 있어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으면 5번 갈까요? 자, 5번에 1번은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 여성 근로자고 입사일자가 2020년 6월 1일 국내 근무하고요. 사원 등록 코드번호 105번으로 하고 김미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기본공제 여부에 부로 표시할 것. 뭐 다 입력을 하고 공제 안 되는 사람 부로 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원천징수에 가셔서 사원 등록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새롭게 넣을 거니까 여기 4번에다가 코드번호 105번 쓰기로 했고요. 이름은 김미소, 주민등록번호는 750123 2548753 입력하시고 입사일은 2020년 06월 01일이고요. 자, 나머지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쵸?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직이라서 연장근로도 없고 자, 나머지는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요? 부양가족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부양가족 들어가셔서 김미소. 자,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에 비해서 한 가지를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뭘 신경 써야 되죠?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는지. 자,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고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배우자 박재민이 있고요. 그죠? 본인이 여성 근로자면서 연간 총 급여액이 2,850만원이라 써있죠? 그러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여로 해주시고 자, 다른 내용은 없고요. 다음 두 번째 배우자 3번으로 이름은 박재민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69042014345567 입력하시고 내국인의 동거인데 사업 소득 금액이 300만원이나 있죠? 소득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김성호 본인의 아버지가 있네요. 자, 본인의 소득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니까 1번 이름은 김성호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450324-1354875 입력하시고 60세 이상이긴 한데 영국에 거주하고 있대요. 자, 국외 거주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로 하셔야 되고
그러면 밑에 어머니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자, 1번 소득자의 직계 존속하시고 유미영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470520-2324-875. 자, 마찬가지로 영국에 거주하니까 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딸이 있네요. 직계 비속이니까 4번 박예슬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02070541234556. 자, 20세 이하인데 미국에 유학 중이래요. 근데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학 중이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소득이 없으니까 20세 이하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녀 세액공제 저절로 붙죠. 다음 박호식 아들 있네요. 직계 비속이니까 마찬가지로 4번 박호식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08010331435578. 12세네요. 동거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다음 김미정 언니가 있네요. 형제자매니까 6번 하시고 김미정. 자,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7301122454-528. 자,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렸네요. 자, 끝에 보면 퇴직소득 금액 100만원인데 나이 제한에만 안 걸렸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소득 금액은 1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이 제한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으면 2번. 자, 김영철 사원 코드번호 700번에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양가족은 모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에 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F2번 사원은 김영철 불러오시고 자, 본인 거부터 나와 있네요. 본인은 나이는 38세, 2020년 월세액이 420만원 현금 결제했대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라고 했으니까 월세 공제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월세 주택 임차 먼저 할게요. 자, 누르셔서 임차 내역은 맨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그대로 써줄게요. 임대인은 여운혁. 주민번호는 780103-1234567. 그 다음에 유형은 얘가 아파트죠. 아파트면 5번. 면적은 85제곱. 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개시일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연간 월세액이 아까 위에서 420이라고 했네요.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김영철의 기타 지출 내역이 있죠? 그럼 요거 먼저 마무리하고 갈게요. 총 급여액은 5,500이다. 이 얘기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7천만원 이하만 가능하니까. 다음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맞는 것으로 가져간다.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원이 있는데 장인 치료비 미포함이래요. 자, 그럼 위에 잠깐 볼까요? 장인의 질병치료비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럼 얘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연말정산 입력에 신용카드 먼저 갈게요. 신용카드에 들어가셔서
원래 2천만 원에다가 질병치료비 400 해서 2,400만 원을 쓰시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 밑에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교능, 공연비 사용액 없고요. 연금저축이 있네요. 자, 연금저축은 본인 건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 등 들어가셔서 연금저축, 그래서 회사는 어디죠? 국민은행이네요. 계좌번호는 212-902367-62791 쓰시고 납입금액은 200만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본인 건 끝났네요. 되셨으면 자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배우자 거 볼게요. 김희미 배우자고,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 70만원 현금으로 결제했대요. 소득이 없다고 나와있죠. 자,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죠. 그래서 위에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얼마요? 70만원 쓰시면 됩니다. 다음 모친 박주희 현금으로 절에 시주한 기부금 200만원. 자, 소득이 없대요. 기부금은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어요. 근데 소득이 없다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기부한 거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들어가셔서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에다가 2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시고 다음 장인 있네요. 장인이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신 장인어른의 질병치료비 400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소득이 없대요. 일단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으니까요. 해줄 거고 신용카드 중복공제 되기 때문에 아까 신용카드 입력할 때 400만원 포함을 시켜서 입력을 했죠. 그럼 의료비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의료비에 들어가셔서 65세 장애인이죠. 여기 장애인에다가 4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확인. 다음 자녀가 있네요. 김경민 대학교 등록금 25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대요. 소득이 없다네요.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민이 24살이어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 들어가셔서 대학생에다가 25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확인하시고 마지막 23살짜리 또 자녀가 있는데 논술학원비 100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미취학 아동이 아니면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공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논술학원비가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라는 말이 없어요. 장애인의 질병치료비는 신용카드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얘는 따로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답은 신용카드에다가 100만원 있죠? 논술학원비 100만원을 여기다 추가로 넣어줘도 맞게 했고요. 안 써도 맞게 해줬어요.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겨서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는 100만원을 넣어줘도 맞게 해주고 안 넣어줘도 맞게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논술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를 못 받지만 신용카드로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